자, 이렇게 시작해보죠. 이상한 소리에 잠이 깨셨군요. 알람 때문은 아니에요. 새벽 5시예요. 몇 초 후 여러분은 창문을 두드리는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12층에 살고 있어요. 누가 혹은 무엇이 창문을 두드리는 걸까요? 창문 청소부요? 여러분은 사무실이 있는 고층 빌딩이 아니라 평범한 아파트에 사는걸요? 노크 소리가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용기를 내어 창가로 가서 손을 뻗어 커튼을 잡고는 휙 걷어봅니다. 환상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창문 밖에 작은 물고기들이 날아다니고 있어요. 수천 마리는 되는 것 같아요. 정어리떼가 하늘에 가득합니다. 지나가면서 창문을 몇 번 두드렸던 것 같네요. 정어리가 너무 많아서 밖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볼 수도 없어요. 하지만 마지막 물고기가 날아가면서 전체적인 그림이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크고 작은 물고기가 집 사이를 날아다니고 문어는 촉수로 공기를 가르며 비구름을 만듭니다. 거대한 고래 한 마리가 지평선을 향해 천천히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웃집 지붕 위로 상어 2마리가 바다사자 4마리를 쫓아가고 있고요. 이웃이 여러분에게 손을 흔듭니다. 그는 창문에서 낚싯대를 잡고 물고기가 미끼 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돌고래 몇 마리, 아니 돌고래가 떼를 쥐어 창문을 지나 날아갑니다. 마치 인사를 하듯 쾌활하게 휘파람을 불고 있어요. 무슨 일이죠? TV를 켭니다. 모든 채널이 똑같은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구의 바다 생물들이 나는 법을 배워서 바다를 떠나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항공편은 취소되었어요. 그리고 어선들은 바다, 해양, 호수, 강에서 가동을 못하고 있고요.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기로 합니다. 바다 거북이 땅 위를 기어다니네요. 몸을 떨면서 다리를 펄럭이며 공중으로 떠오릅니다. 새우떼도 여러분을 지나 날아가네요. 바다가 중력을 잃은 걸까요? 물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바다와 가까운 항구 도시에 살고 있으니 해안에 가보기로 합니다. 바닷가에 가까워지니 물살은 잔잔하네요. 중력은 이상이 없는 듯해요. 하지만 바다 생물들은 계속 공중에 떠오릅니다. 6개월 후 사람들은 점차 새로운 자연현상에 익숙해집니다. 물고기가 하늘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어떤 바다 생물은 대기의 중간층을 통과합니다. 하늘에 물고기 포식자가 나타난 이후로 작은 새들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물고기를 사냥하는 맹금류들은 살이 쪘죠. 너무 많이 먹어서 더 이상 날 수 없게 되었어요. 통통한 갈매기, 알바트로스, 펠리컨, 독수리는 거의 걷지도 못하고 간신히 몸을 지탱합니다. 비행기들이 비행을 멈췄고 배 여행이 증가했어요. 세상의 생태계는 완전히 변하고 있습니다. 바다엔 생명이 없어졌어요. 많은 물속의 박테리아, 미생물, 그리고 다양한 영양소가 하늘로 이동했거든요. 사람들은 더 자주 병에 걸리고 어떤 지역에서는 숨쉬기가 어려워졌어요. 비가 오면 수백 마리의 새우와 작은 물고기들이 비와 함께 땅으로 떨어집니다. 물고기를 잡아먹던 많은 포식자들이 굶주리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먹이를 찾기 위해 도로와 도시로 나갑니다. 과학자들은 비행 생명체들을 연구해 이들이 어떤 연유로 폐의 구조를 바꿨다는 걸 발견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물고기가 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어요. 마치 자연이 평범한 환경에서 사람들을 밀어내기로 결정한 것 같았죠. 어부들은 하늘의 물고기를 잡을 풍선을 만듭니다. 어떤 운동선수들은 올가미를 날아다니는 고래에 던져 마치 거대한 말을 타듯 고래를 타고 다녀요. 착륙은 좀 어렵겠지만요. 이전에는 바다의 가장 깊은 곳에서만 살던 동물들이 높은 고도에 정착합니다. 연구자들은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물고기 종을 발견합니다. 대양의 해저에서 거대한 문어가 공중에 떠올랐어요. 많은 이들은 이 문어를 크라켄이라고 부릅니다. 이 괴물이 에베레스트 산의 정상에 정착해서 이제 모두 이 산에 오르는 것을 두려워하게 됐어요. 가장 깊은 곳의 수중동물은 우주에 도달합니다. ISS의 우주 비행사들은 지나가는 이 놀라운 동물들을 관찰합니다. 이들은 지구가 아니라 다른 행성에서 온 외계인처럼 보이죠. 어떤 지역에서는 상어가 먹이를 위해 땅에 내려옵니다.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외출을 두려워하죠. 어업회사들은 거대한 비행기를 사서 그물을 연결해 물고기를 잡습니다. 하지만 비행기는 안전하지 않죠.
고래가 갑자기 그 경로에 나타나 길을 방해할 수 있으니까요. 정부는 많은 도시에서 통금을 실시했습니다. 사람들은 지붕에 올라 밤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지켜봅니다. 해파리가 하늘을 둥둥 떠다니는 모습 말이에요. 해파리 속의 생물 발광 단백질 덕분에 네온색의 투명한 해파리는 하늘의 별과 섞여 빛이 나죠. 하지만 조심하세요. 몇몇 해파리는 매우 독성이 강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름다운 해파리에 매료된 나머지 손으로 만져서 결국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어요. 하늘에선 새로운 환경에 겁을 먹은 오징어가 잉크를 내뿜습니다. 오징어가 잉크를 내뿜으면 이 잉크가 태양에서 오는 빛을 차단하게 됩니다. 전기뱀장어가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신호등에 충격을 줘서 길에는 엄청난 교통체증이 발생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늘을 지켜보느라 아래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전 세계에서는 이상한 신체 이상을 겪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귀 아래에 이상한 형태의 구멍이 나타난 거죠. 의사들은 이게 무슨 증상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환자 중 한 명이 호수에 뛰어들어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서 아가미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처음엔 대부분의 사람이 바다에 가기를 거부합니다. 하지만 변해버린 폐로 인해 바다로 가야 하거나 아니면 평생 육지에서 가스 마스크를 쓰고 살아야 해요. 어떤 사람들은 물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 행복해합니다. 그 차가운 온도와 높은 압력에 인간의 몸은 적응을 해냈어요. 바닷속에 도시와 모든 시설을 지으려면 일이 많을 것 같긴 하지만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땅 위보다 바다 공간이 더 넓거든요. 1년 후, 인류는 바다로 완전히 이주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삶 대신 쓰레기를 발견합니다. 쓰레기가 엄청나요. 수십억 톤의 플라스틱이 물 위를 떠다니고 있죠. 이 새로운 거주 공간이 인간이 만든 거대한 쓰레기장이었던 거죠. 전 지구적인 플라스틱 재활용이 모든 바다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사람들은 바다에서 수톤의 쓰레기를 꺼냅니다. 물이 점점 깨끗해지고 있네요. 쓰레기장이 육지에 등장합니다. 5년 후, 물은 더 깨끗해집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쓰레기 속에서 살지 않아요. 플라스틱은 모두 육지에 있죠.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인류는 수중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모든 물고기가 다시 바다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게 평범한 생활로 돌아가는군요. 사람들은 아가미를 잃고 이제 다시 육지로 돌아옵니다. 바다 생물들은 다시 깨끗한 물에서 살게 되었어요. 전 세계의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자연이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었다고 믿습니다. 쓰레기의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구를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죠. 사람들은 지구의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폐기물 재활용 공장이 세워지고 모든 사람들은 플라스틱 사용을 중단합니다. 인간과 자연의 조화가 다시 시작됩니다. 바다 생물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싶다고요? 그렇다면 손을 올리고 태즈메니아 붉은팔 물고기를 맞이하세요. 이 물고기는 여느 물고기처럼 헤엄치지 않고 걷습니다. 지느러미 같은 손을 사용해서 바다 바닥을 걸어 다녀요. 바다 바닥을 걸어 다니는 이 물고기는 수영하는 사람들과 보트에 의해 많이 방해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이 물고기를 애완동물로 집에 데려가고 싶어 해요. 하지만 그냥 손을 흔들고 헤엄쳐 지나가는 게 더 나을 거예요. 뱀파이어 오징어. 종의 명칭은 뱀피로테우스 임페르날리스이고 지옥에서 온 뱀파이어 오징어로 해석됩니다. 맞아요. 이 뱀파이어 오징어는 이름, 검붉은 색, 밑부분에 뾰족한 가시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데 무시무시한 사실은 몸을 안팎으로 뒤집을 수 있다는 거예요. 뱀파이어 오징어는 이런 겉모습과는 달리 인간에게는 아기 고양이처럼 해가 없어요. 마치 드라큘라가 겁을 주긴 했지만 피를 빨아먹는 송곳니가 없는 셈이에요. 뱀파이어 오징어는 바다 표면 근처에 떠있는 식물과 동물 물질의 입자를 먹고 삽니다. 포식자가 아니기 때문에 좋은 방어 전략이 필요하고 뱀파이어 같은 외모는 그것을 잡아먹고 싶어하는 큰 생물을 물리치기 위한 거예요. 안쪽 피부의 뾰족한 부분이 더 위협적이기 때문에 몸을 뒤집는 건 방어 메커니즘이에요. 또한 색이 없지만 포식자들의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 생물 발광 입자로 가득 찬 물질을 발사합니다. 바키타.
멕시코 해안에서 배를 타고 외출하는 것은 완벽한 휴가처럼 들립니다. 태양, 푸른 물, 멸종 위기에 처한 바다 생물. 잠깐, 뭐라고요? 바키타는 위험하지는 않지만 인사를 하거나 사인을 받으려고 하지는 마세요. 굉장히 수줍음이 많아요. 스페인어로 작은 소를 의미하는 바키타는 작은 해양 포유류입니다. 눈 주위에 검은 반점들이 있어서 마치 바다 판다처럼 보여요. 한 마리를 보게 된다면 매우 특별한 일이에요. 멸종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주로 어망에 우연히 휘말리기 때문이에요. 야생에는 10마리만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블루 드래곤. 이 작은 생물은 마치 어린이 판타지 영화 주인공 같아요. 블루 글라우커스라고 불리는데 블루 드래곤 또는 블루 엔젤이라고 불려요. 대서양, 태평양, 그리고 인도양과 같은 많은 곳에서 발견될 수 있어요. 연체동물의 일종이고 겨우 3cm 길이까지만 자라요. 우리가 등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 연체동물의 밝은 아랫배입니다. 등으로 떠오르는데 파란색이 물의 파도와 함께 섞이는 것을 돕습니다. 블루 드래곤은 예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영리하기도 해요. 보통 피잘리아 피잘리스라고도 알려진 작은 불에관 해파리를 먹고 살아요. 블루 드래곤은 침세포를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저장해두는데 본질적으로 상대의 방어 도구를 훔치는 셈이에요. 위협을 받으면 저장해두었던 침세포를 발사해서 적을 향해 작은 불에관 해파리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적을 공격해요. 엄청난 양의 침세포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발견하거든 만지지 마세요. 그저 멀리서 보면서 감탄하는 게 최고예요. 배럴 아이 피쉬. 슈퍼맨의 엑스레이 시력을 원했다면 배럴 아이 피쉬를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초능력을 얻은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배럴 아이 피쉬는 투명한 머리를 가지고 있어서 눈과 뇌가 안에서 어떤 모습인지 들여다볼 수 있어요. 이 웅장한 생명체는 깊은 바다에 삽니다. 바다의 가장 깊은 곳으로 거의 얼어붙을 듯한 기온과 끊임없는 어둠 속에서 이상한 생물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표면 물의 약 1000배에 달하는 수압에 노출되어 있어요. 만약 깊은 바다를 생각하기만 해도 등골이 떨린다면 계속 시청하면서 더 많은 심해 생물에 대해 배워보세요. 배럴 아이 피쉬는 대서양, 태평양, 그리고 인도양에서 발견됩니다. 여러분은 왜 물고기가 투명한 머리를 갖게 됐을까? 라고 궁금해할 수 있어요. 궁금한 건 당연해요. 이 종이 1939년에 발견된 이래로 배럴 아이 피쉬의 눈은 똑바로 앞만 보도록 고정되어 있고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터널 시력을 가졌을 거라고 추정되었습니다. 몬테레이 베이 수족관 연구소의 과학자 브루스 로빈슨과 킴 라이젠 비클러는 최근 이 물고기가 눈을 수직으로 움직여 반투명 머리 윗부분을 통해 볼 수 있고 따라서 근처에 포식자나 먹이가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또한 투명한 머리는 더 많은 빛이 들어오도록 하여 먹이를 더 잘 탐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배럴 아이 피쉬는 해파리와 작은 물고기 종을 먹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만약 밤에 바다에 잠수한다면 어둠 속에서 오렌지색 공산호초가 피어나는지 볼 수 있을 만큼 운이 좋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잘 보기 위해 손전등을 켜는 순간 튜브 안으로 다시 들어가 버릴 테니까 빨리 서두르는 게 좋을 거예요. 메갈로돈. 고래상어는 인간에게 알려진 가장 큰 상어가 아니에요. 만약 전체 상어종이 왕국이라면 선사시대의 메갈로돈은 바다의 지배자가 될 거예요. 메갈로돈은 오래전에 바다를 누볐어요. 약 1590만 년에서 260만 년 전, 초기 중신세부터 후기 선신세 사이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멸종된 지 오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이 거대한 바다동물에 대해 알고 나면 놀랍니다. 메갈로돈은 길이가 14m에서 18m까지 될 수 있고 주둥이 너비가 1.8m에 달하기도 했어요. 한때 메갈로돈의 이빨이었던 18cm 길이의 화석이 발견됐어요. 이 동물들이 오래전에 멸종된 사실이 반가울 수도 있지만 여전히 몇몇 모험가들은 언젠가 이 괴물을 만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덤보 문어. 보는 사람에 따라 사랑스러울 수도 있고 소름 끼칠 수도 있는 이 생물의 공식 명칭은 그린 포테오티스라고 해요. 좀 더 캐주얼하게 디즈니 캐릭터의 이름을 따서 덤보 문어라고 불려요.
비록 문어가 아닌 코끼리 덤보는 큰 귀 때문에 놀림을 받았지만 이 사랑스러운 문어가 바닷속 이웃들에게 놀림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가장 깊은 바다에 사는 심해 문어거든요. 그곳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알고 계시죠? 길이가 겨우 20cm 정도고 바다 바닥 위를 맴돌며 달팽이, 벌레, 그리고 해류나 바다 분출구 근처에서 발견한 다른 먹이를 먹으며 생활해요. 덤보 문어에는 거의 17종이 있고 모두 크기, 색깔, 신체 부위가 달라요. 이상한 동물들을 더 많이 만나보고 싶다면 심해가 인간에 의해 거의 탐험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반가울 거예요. 그러니까 잘 지켜보세요. 미래에는 심해에 더 많은 신기한 동물들이 발견될 거예요. sea angel. 이 바다 생물은 매우 귀엽고 이름도 귀엽게 들릴지 모르지만 햇빛과 사탕만 먹고 살진 않아요.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바다 나비예요. 바다 나비를 잡기 위해서 점액 덫을 놓고 매복하며 기다립니다. 스쿼트 아네모네 새우. 이 새우는 아주 작아서 길이가 1.3cm에 불과해요. 또한 독특한 행동 때문에 댄서 새우라고도 알려져 있어요. 동요하면 머리 위로 엉덩이를 올리고 춤을 춥니다. 잠수부들은 또한 이 새우들이 언제든 손 위로 뛰어 올라 청소를 한다고 해요. 코코넛 개. 이 녀석은 꽤 소름 끼치게 보일 수도 있어요. 특히 해가 진 후에요. 다 자란 코코넛 개의 길이는 약 90cm입니다. 선호하는 먹이는 코코넛이지만 도마뱀과 심지어 큰 새를 사냥할 수도 있습니다. 슬렌더 스나이프 뱀장어. 이 뱀장어는 날씬하고 긴 동물로 해양 과학자들에게는 여전히 미스테리예요. 길이가 122cm이고 척추에 적어도 750개의 뼈가 있는데 이것은 세계의 다른 어떤 동물보다도 훨씬 더 많아요. 바다조름. 바다조름은 길이가 2.2m이고 많은 종류가 있지만 대부분은 정말로 펜이나 깃털펜처럼 보여요. 그 유사성은 이 동물이 바닥에 고정시키는 물로 채워진 둥근 모양일 때 훨씬 더 두드러집니다. 페르시안 카펫 플랫웜. 이 생물은 매우 작기는 하지만 정말 카펫처럼 보여요. 길이는 10.2cm에 불과해요. 수컷과 암컷 둘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플랫웜과 짝짓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손을 낳을 권리를 두고 싸웁니다. 홍학혀 바다 달팽이. 관광객들은 이 특별한 달팽이를 조개 껍질이라고 생각하고 예쁜 색깔 때문에 좋아하지만 사실 껍데기 색깔은 탁하고 다채로운 연조직 밑에 숨겨져 있어요. 산호의 부드럽고 독성이 있는 부분을 먹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그 독소를 저장합니다. 공룡시대에 온 선사시대의 생물 같아 보이네요. 이 무서운 동물은 돌묵상어라고 불려요. 12m까지 자랄 수 있죠. 지난 160년 동안 보고된 건 이 중 오직 3마리 뿐이에요. 마지막 목격은 2015년에 있었고 그 전은 약 80년 전에 있었습니다. 이 상어들은 맛있고 좋은 해산물 저녁을 먹고 싶을 때 새우나 다른 작은 갑각류와 같은 작은 동물을 걸러내기 위해 가끔 수면 위로 떠올라요. 하지만 표면에 충분한 먹이가 없으면 거의 1000m의 깊이까지 내려가서 그곳에서 몇 달 동안 머무는 경향이 있어요. 연구원들이 위성 꼬리표를 사용해 발견했죠. 잡았다! 여러분이 술래예요. 이제 돌묵상어는 좀 더 따뜻한 물에서 시간 보내는 걸 좋아하지만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어요. 전 세계에서 살죠. 하지만 열대나 아열대 지역에서는 표면 가까이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높은 온도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사자갈기 해파리는 그렇게 희귀하진 않지만 얼마나 큰지 신기할 정도예요. 해파리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긴 동물이죠. 총 길이가 36m에 이를 수 있어요. 과학자들이 알고 있는 가장 긴 흰긴 수염고래보다 대략 7m 더 긴 거예요. 해파리에게는 70에서 150개의 촉수가 있어요. 그리고 촉수에는 사람이 접촉할 경우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는 신경독이 모두 다량 함유되어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보통 이런 종류의 해파리를 마주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이 해파리가 해안 근처에선 거의 안 살고 넓은 바다를 선호하기 때문이죠. 보통 사자갈기 해파리는 표면 20m 이내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이곳에서 작은 물고기, 동물성 플랑크톤, 그리고 몇몇 다른 종류의 해파리를 먹고 살아요. 촉수를 사용해서 세트 메뉴를 낚아챕니다. 안녕? 감자튀김도 먹을래?
거대 유령 해파리는 바다의 미드나잇 존의 어둠과 심해에서 나타나요. 햇빛 차단용 모자 모양의 머리는 폭이 1m가 넘어요. 이 머리는 길이가 10m에 이르는 리본 같은 4개의 구안을 달고 있어요. 이 꽤 희귀한 생물은 구안을 이용해 자신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면서 주변을 헤엄치고 있는 불쌍한 동물을 잡죠. 거대 유령 해파리는 오렌지색 머리에서 나오는 주기 펄스로 물에서 스스로를 나아가게 해요. 칠흑 같은 깊은 곳에서 이게 희미하고 신비롭게 빛나죠. 이건 북극을 제외한 전 세계의 모든 대양에서 삽니다. 아마 북극은 너무 추워서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이상한 모양 때문에 사람들은 종종 상갈치를 드래곤피쉬나 바다뱀이라고 불러요. 길이가 약 8m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긴 경고러예요. 그리고 1000m의 깊이에서 살아요. 산갈치는 대부분의 시간을 열대와 아열대 지역의 넓은 바다의 깊고 어두운 곳에서 보냅니다. 수면 위로 거의 떠오르지 않아요. 초대받지 않은 한은 말이죠. 길고 빨간 등 지느러미에 노처럼 생긴 배 지느러미를 가진 리본 모양의 빛나는 은색 생물이에요. 몸에는 비늘이 없고 매우 얇아요. 이 물고기는 약 9m까지 자랄 수 있고 300km의 무게가 나갈 수 있어요. 상갈치는 어둡고 무서운 환경을 더 잘 볼 수 있게 도와주는 정말 큰 눈을 갖고 있어요. 주름상어는 분명 세상에서 아주 끝내주게 생긴 해양동물 중 하나예요. 어디선가 이걸 본다면 아마도 공룡시대로 거슬러 올라갔나 싶을 거예요. 네, 주름상어는 뿌리가 8천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선사시대의 생물이에요. 이 살아있는 화석은 2m까지 자랄 수 있어요. 주름진 아가미 때문에 이 이름을 얻었죠. 주름상어는 이름에 상어라고 되어 있지만 확실히 뱀처럼 구불거리면서 뱀장어와 비슷하게 헤엄쳐요. 입이 무시무시하죠. 백상아리의 입과 비슷하게 25줄로 늘어선 300개의 삼지창 모양의 이빨을 갖고 있어요. 어디 더 가까이 와보라고? 연구원들은 19세기에 이 생물을 발견했지만 사람들은 이 상어를 거의 보지 못해요. 그럴만도 한 게 보통 120에서 1280m 사이의 깊이에서 살거든요. 대부분의 경우 주름상어는 오징어를 통째로 삼켜 먹이로 삼습니다. 이 긴 턱은 주름상어가 입을 더 크게 벌려 자기 몸 전체 길이의 절반만큼 긴 동물을 삼킬 수 있게 해줘요. 고블린 상어는 아주 희귀합니다. 연구원들은 120년 동안 50마리 미만의 고래를 발견했어요. 하지만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좁은 코와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꽤 무서운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또 뭔가를 잡고 싶을 때 턱 전체를 바깥쪽으로 내밀 수 있어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네요. 바닷속 어두운 심연에 도사리고 있을 때 고블린 상어는 꽤 맛있어 보이는 작은 오징어를 발견합니다. 이 위험한 동물은 오징어 쪽으로 다가가요. 그 불쌍한 생물은 포식자를 발견하자 잽싸게 도망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상어가 이미 입 밖으로 턱을 7cm 내밀었어요. 턱은 상어가 펼칠 수 있는 피부의 덮개 부분과 연결되어 있어요. 고블린 상어가 느린 동물이라서 먹이를 쫓는 게 꽤 어려운데 이게 많은 도움이 되죠. 점심을 다 먹은 후 고블린 상어는 턱을 다시 입에 넣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헤엄쳐가요. 고블린 상어는 주로 바다 밑바닥에서 살아요. 많은 다른 상어종들처럼 혼자 수영하는 걸 선호하죠. 여기 아주 거친 피부를 가진 은색 생물이 있어요. 개복치입니다. 총 길이가 거의 3.3m에 달하는 친구죠. 몰라라고도 불려요. 개복치는 모든 경고러 중에서 가장 무거워요. 사람들은 가끔 이 기괴한 모습 때문에 이걸 헤엄치는 머리라고 부릅니다. 이 생물들은 전혀 자라지 않는 뒷 지느러미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아주 이상한 모양을 하고 있어요. 이 동물이 성숙해지면 그냥 접혀서 둥근 방향타 모양을 만들어요. 개복치는 어딘가 어설픕니다. 옆으로 헤엄칠 수 있게 해주는 강력한 지느러미의 도움으로 움직이죠. 이 해양 거주자는 혼자 사는 생물이에요. 주로 동물성 플랑크톤과 해파리를 먹어요. 점박이 수염상어는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상어 중 하나예요. 3m 이상 자랍니다. 몇몇 친척 상어들처럼 무섭게 생기진 않았지만 대부분 밤에 아무 낌새도 없이 헤엄치는 동물을 잡는데 꽤 뛰어나요.
이 동물은 공기구멍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바다 밑바닥에서 가만히 있는 동안 숨을 쉴 수 있는 거예요. 거의 움직이지 않아서 아마 다들 눈치채지 못할 거예요. 그 납작한 몸과 큰 배 지느러미와 가슴 지느러미는 수중 지형에 잘 어우러집니다. 그래서 숨기를 잘하는 거예요. 이 능력은 이 상어들이 자신을 보호하고 싶을 때도 도움이 돼요. 이 상어의 영어 이름 워비공은 카펫 상어라는 의미예요. 보통 산호초 아래 해저, 모래바닥, 교각 아래에서 살아요. 사람들은 납작한 몸을 겨우 덮을 정도로 얕은 물에서 이 상어를 발견하기도 했어요. 블로브피쉬는 이빨과 뼈가 없어서 적극적으로 사냥을 할 수 없습니다. 근육량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움직일 수 없어요. 저도 그런 룸메이트가 있었죠. 이것들은 해저에서 퍼 올린 동물들로부터 에너지를 얻어요. 또 이 에너지를 보존하는 방법도 알고 있죠. 이게 보통 심해 생물들이 사는 방식이에요. 수면 가까이 헤엄치는 동물들만큼 많은 식량이 없어요. 대신 먹을 게 많지 않을 때를 위해 에너지를 아껴주는 특별한 신체 메커니즘을 갖고 있죠. 블로브피쉬가 사는 깊은 곳의 압력은 지표면 압력의 120배예요. 그래서 이 괴상한 생물은 표면으로 끌어올릴 때만 이상한 젤리 같은 덩어리 같아지는 거예요. 이곳의 압력은 몸을 유지할 만큼 강하지 않아요. 붕괴되는 건 정말 힘들어요. 화이트 마진 스타게이저는 바다에서 가장 못생긴 동물이라는 타이틀을 놓고 블로브피쉬와 경쟁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이 물고기는 모래 속에 몸을 숨기는 데 사용하는 위로 향한 입과 함께 머리 꼭대기에 눈이 있어요. 모래에서 눈만 튀어나온 채 대부분의 시간을 그곳에서 보냅니다. 작은 동물이 지나갈 때까지 그렇게 쉬고 있죠. 목표물을 향해 엄청나게 빠르게 말 그대로 밀리초 이내에 돌진할 수 있어요. 이게 개, 물고기 또는 다른 작고 운 없는 동물을 끌어당기는 물속의 진공 상태를 만들어요. 또 다른 전략은 독을 쓰는 거예요. 이 물고기는 다른 동물을 잡고 적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어깨뼈에 독이 있는 척추를 갖고 있어요. 비록 전기뱀장어와는 관련이 없지만 화이트 마진 스타게이저는 50볼트의 강력한 전기 충격을 발생시킬 수 있어요. 아야! 지난 30년 동안 놀랍게도 과학자들은 바다 수면 깊은 곳에 살고 있는 새로운 생명체를 발견했어요. 그 생명체의 이름은 하프 스폰지예요. 이 동물을 만나는데 왜 그렇게 오래 걸렸는지 궁금하시다면 제가 답을 알려드릴 수 있어요. 이 생물들은 일반적으로 바다의 파도 아래 약 3,400m 깊이에서 서식해요. 이 해면종은 바다가 제공하는 엄청난 깊이를 탐험할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한 로봇 덕분에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처음 발견됐어요. 여기는 아마 가장 온화해 보이는 생명체도 잠재적으로 위험할 수 있는 지구의 한 지역이에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 생물이 단순한 해면 이상이라는 걸 발견하고는 놀랐죠. 뻔할 수도 있지만 하프 스폰지는 날개라고 불리는 기본 구조가 하프와 같은 모양이라서 그런 이름이 붙었어요. 각 날개는 여러 개의 평행한 수직 가지를 지탱해주는 수평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지만 하프 스펀지의 기발하고 재밌는 외형이나 위협적이지 않은 이름에 속지 않도록 하세요. 하프 스펀지는 심해 사냥꾼이에요. 짧고 얇은 섬유인 가근을 사용해 작은 동물들을 포획하고 감싸는 독특한 능력을 갖고 있죠. 이걸로 하프 스펀지는 부드러운 진흙바닥에 달라붙어 심해 해류에 의해 가지로 휩쓸려 오는 작은 생물들을 잡아요. 다른 해면 생물들은 종종 바닷물에서 박테리아와 유기물 조각들을 끌어내 몸을 통해 여과시킴으로써 먹이를 먹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프 스펀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No, no. 대신 하프 스펀지의 각 가지를 덮는 미세한 가시 갈고리로 예비 식사를 낚아채죠. 하프 스펀지는 게, 가재, 새우, 프론과 같은 작은 갑각류를 선호해요. 일단 하프 스펀지가 그중 하나를 쥐게 되면 천천히 소화하기 전에 동물을 얇은 막으로 감싸요. 안녕 새우야? 널 먹는 게 뭐야? 하프? 안타깝네. 연구원들은 하프 스펀지가 심해에서 충분한 영양분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사 방법을 사용한다고 믿고 있어요. 이러면 기존의 여과 섭식이 덜 효과적이게 되죠. 연구를 통해 이 생물체는 여전히 진화 과정에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원들이 발견한 초기 하프 스펀지는 날개가 2개뿐이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과학자들은 6개의 날개를 가진 다른 하프 스펀지를 발견했어요.
하프 스펀지는 표면적을 늘리기 위해 이 정교한 촛대 모양의 구조를 진화시켰을지도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하프 스펀지는 보통 길이가 0.3m까지 자라요. 하지만 연구원들은 길이가 0.6m나 되는 생물도 봤어요. 하프 스펀지는 아주 특이할 뿐만 아니라 보기에 아름다워요. 가지 위에 있는 작고 흰 공 보이시죠? 지구바다의 유광층 아래에 사는 다른 생물들을 살펴볼까요? 유광층이란 약간의 햇빛을 아직도 받는 바다 수면 아래의 지역이에요. 덕분에 그곳에선 다양한 생물과 유기체가 많이 살고 있어요. 이 층을 넘어선 곳에서 사는 생물들은 심해 생물이라고 불러요. 토모프테리스 웜은 바다의 약광층에서 발견할 수 있는 마디로 나눠진 지렁이에요. 이곳은 수면 아래 200m에서 1000m 사이에 있는 지역이에요. 이 생물들은 길이가 2.5cm를 넘지 않아요. 하지만 그중 가장 큰 동물은 0.3m까지 자랄 수 있어요. 헤엄치고 먹이를 먹는 동안 이 벌레들은 연구원들이 놀랍도록 부드러운 춤이라고 묘사하는 걸 춥니다. 이 생물들이 아주 빠르게 헤엄칠 수 있고 좁은 각도에서 쉽게 돌 수 있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렁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일반적인 흙지렁이를 떠올린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일생 동안 물을 떠나지 않는 심해 지렁이가 있다는 걸 아는 건 꽤 흥미로운 일이에요. 비슷하게 우리 대부분은 모래 위에 쉬거나 바다 파도 위에 앉아있는 해파리를 피하려고 해요. 크로소타 해파리는 달라요. 이것도 심해 생물인데요. 이 아름다운 해파리는 대부분 다홍색, 밝은 주황색 또는 네온 보라색이에요. 그래서 연구원들은 새로운 종의 해파리를 발견했다는 걸 깨달았죠. 이 생물은 최대 지름 2.5cm까지 자라요. 모든 방향으로 뻗는 촉수를 갖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이 해파리에 가까이 다가간다면 해파리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빠르게 헤엄쳐 달아나기 전에 이 촉수들을 몸쪽으로 끌어당길 거예요. 네, 여러분은 위험해요. 크로소타 해파리는 아주 희귀해요. 자주 볼 수 없죠. 아까 말했던 그 심해 잠수 로봇을 빌려야 할지도 몰라요. 지렁이와 해파리는 꽤 무해해 보일 수 있지만 퍼시픽 바이버피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생물은 눈에 띄게 큰 입을 갖고 있어요. 저처럼요. 그리고 안에 있는 바늘 모양의 이빨은 사냥 전력의 핵심입니다. 퍼시픽 바이버피쉬는 바다 수면 아래 약 1500m에서 살아요. 하지만 매일 밤 먹이를 먹기 위해 심해에서 얕은 물로 이동하는 수많은 해양동물 중 하나입니다. 오늘 저녁 메뉴는 뭔가요? 많은 물고기와 새우예요. 이 생물은 길이 30cm까지 자랄 수 있어요. 물고기의 아래 턱에서 튀어나와 눈 위로 지나가는 두 개의 앞 송곳니가 특히 극적이에요. 물고기가 턱을 열면 더 작은 동물들을 집어삼킬 만큼 충분히 크게 열려요. 그리고 이빨은 탈출을 막기 위한 우리를 형성하죠. 딸기처럼 생긴 수중생물 본 적 있으세요? 절 믿으세요. 진짜로 존재해요. 이 딸기 오징어에 있는 점 좀 보세요. 이 생물은 큰 눈과 작은 눈을 갖고 있어요. 이 독특한 짝이 어색하고 불편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반대예요. 큰 왼쪽 눈은 위를 향해요. 어렴풋이 빛나는 위의 물속에서 다른 동물들에 의해 드리워진 그림자를 발견해요. 튜브 모양의 눈은 최대한 많은 빛을 모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징어의 머리 반대편에 오른쪽 눈을 볼 수 있어요. 작고 밑을 보고 있죠. 이 눈은 아래의 어두운 물속에 숨어있는 동물들에 의해 발생된 생물 발광의 빛을 찾아요. 생물 발광은 살아있는 유기체에 의한 빛의 생산과 방출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오징어는 별명이 있어요. 그리고 징어는 아니에요. 그것도 좋은 별명이긴 하지만요. 짝눈 오징어로 알려져 있어요. 단순히 두 눈의 현저한 크기 차이 때문이에요. 저는 징어가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죠. 빛이 심해에는 닿지 않기 때문에 딸기 오징어의 몸은 사실 검은색으로 보여요. 이게 상어와 돌고래와 같은 적으로부터 숨는 걸 도와주죠. 일반적으로 딸기 오징어는 13cm 길이로 자라요. 수면 아래 914m에 살지만 밤에는 얕은 물에 떠 있습니다. 갯 고사리는 척추는 없지만 몸 중심에서 뻗어나오는 깃털 같은 팔을 갖고 있습니다. 이 생물은 약 2억 년 전에 처음 나타났어요. 불가사리와 관련이 있어서 꽃처럼 보여요. 가까이 다가가면 빠르게 헤엄쳐 갈 거예요. 하지만 모든 갯 고사리들이 헤엄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많은 종들이 해저 바닥을 따라서 기어다니기만 해요.
우리가 살펴본 다른 심해 생물들처럼 갯고사리는 주변 환경에 적응할 수 있어요. 몇몇 도마뱀이 꼬리를 떼어놓는 방식으로 팔을 뗄 수 있는 소름 끼치는 능력을 갖고 있죠. 적으로부터 탈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갯고사리들은 적도에서 극지방까지 암초 위의 얕은 물에서부터 깊고 깊은 심해까지 전 세계에서 살아요. 우리가 신비한 생명체들을 다루고 있는 걸 고려하면 이것의 이름은 꽤 잘 어울려요. 날쌘 흡혈 오징어는 심해 생물체들의 공식적인 상징이 돼야 해요. 이 동물은 검붉은 몸, 거대한 푸른 눈, 그리고 8개의 팔 사이로 뻗은 망토 같은 그물망을 갖고 있어요. 그 이름과 함께 이건 이 생명체가 어떤 무서운 사냥꾼이라는 걸 암시하죠. 하지만 사실 흡혈 오징어는 몸이 부드럽고 겁이 많고 크기, 모양, 색이 축구공만한 동물이에요. 길이는 약 30cm까지 자라고 파도 아래 914m에서 살아요. 그곳에 산소는 거의 없지만 포식자도 상대적으로 적어요. 이 수압을 좀 줄여봐야겠어요. 가장 먼저 몸 주위가 약간 무거워지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은 마치 부드럽지만 무거운 담요 아래서 자고 있는 것 같아요. 기분도 좋고 아무것도 하기 귀찮아요. 다행히도 여러분이 이 담요를 옮길 힘을 내요. 눈을 뜨니 이상해요. 어떤 푸른 빛에 둘러싸여 있어요. 눈을 비비고 싶은데 손 대신 촉수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은 겁에 질린 것과 크라켄으로 변한 것이 믿기지 않는 부분은 건너뛰어 볼까요? 며칠 동안 존재에 관한 공포, 당혹스러움, 그리고 완전한 광기를 겪은 후에 마침내 진정할 수 있게 돼요. 이제 가장 무서운 해양 괴물이 되는 게 어떤 건지 알아봅시다. 자, 그 무거운 담요는 수압이었어요. 여러분이 숨어있는 깊이에서는 엄청나죠. 이걸 견딜 수 있는 생물은 거의 없어요. 거기로 승용차를 가져가면 무거운 물의 무게 때문에 산산조각이 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은 크라켄이에요. 어떤 차보다 강하죠. 여러분의 몸은 이런 환경에서 붕괴되지 않아요. 두꺼운 탄력성이 있는 피부는 어떠한 압력에도 견딜 수 있고 강한 근육은 이곳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여긴 파란 빛이 나요. 너무 깊이 있어서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아요. 수압 때문에 어디가 위인지 아래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다행히도 여러분은 망원경의 렌즈처럼 수면에서 오는 빛을 포착할 수 있는 거대한 눈을 갖고 있어요. 보통 사람은 이 깊이에서 어둠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눈에는 야간 투시경 장치 같은 게 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푸른 빛을 볼 수 있죠. 이 깊이에는 거의 아무것도 없어요. 끝없이 무거운 공허함만이 있을 뿐이죠. 몇 마리 물고기와 침몰한 배들의 잔해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서 만나는 바다 생물들은 꽤 특이해요. 아귀들이 있고 온갖 모든 종류의 투명한 오징어들이 있어요. 생각해보면 여기선 대왕 오징어가 유일한 친구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대왕 오징어들에겐 왕과 같은 존재예요. 일반적으로 해저 가까운 곳에서 노는 건 꽤 지루해요. 자고 먹는 게 다죠. 더 많은 간식을 얻기 위해 더 높은 곳으로 헤엄쳐가는 게 최선일 거예요. 올라오니 여러분 주변의 물이 더 밝아져요. 점점 더 많은 햇빛이 이곳으로 도달해요. 그리고 드디어 바다의 다른 주민들을 만나게 돼요. 거북이, 상어, 해파리, 문어, 가오리는 여러분을 발견하자마자 잽싸게 도망가요. 해파리를 제외하고는 모두요. 해파리는 신경 안 써요. 식사할 곳을 찾다가 물고기 떼를 발견해요. 좋아요, 여기 점심거리가 있네요. 식사를 마친 후 재미로 물고기와 돌고래를 겁주면서 그곳에 머물러요. 촉수를 조절하는 게 마음에 들어요. 10개나 있죠. 여러분 느끼는 걸 말로 표현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손에 있던 손가락들이 당국 규대만큼 커졌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정말 놀라워요. 여러분은 촉수를 보잉 승객기만큼 길게 늘릴 수 있어요. 또 빨판도 있어요. 어떠한 생명체도 여러분에게서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꽉 잡을 수 있어요. 촉수 덕분에 빠르게 헤엄칠 수 있어요. 먼저 그것들을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나서 그것들을 함께 누르면서 앞으로 나아가요. 여러분이 만들어낸 강한 물줄기는 모든 물고기를 옆으로 밀어내요. 흰 긴수염 고래가 있네요.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큰 포유동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옆에선 강아지 같아 보이네요. 그래서 여러분은 수영하고 먹고 물고기와 다른 해양 생물들을 겁주고 그게 다예요. 인생이 좀 지루하네요. 그리고 얼마 오래 지속될까요? 100년, 1000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수면 위로 헤엄쳐 올라가요. 밝은 햇빛에 눈이 거의 멀 뻔했네요. 익숙해지려고 노력해요. 물이 조용해요. 바람이 없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앞에 작은 점이 하나 있어요. 와, 돛이 달린 커다란 나무 배네요.
마침내 재미를 볼 수 있겠네요. 사람들을 만나 여러분에 대해 빨리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배를 향해 행복하게 헤엄치고 있어요. 하지만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었다면 아마 꽤 무서워 보일 거예요. 그물에 걸렸어요. 얇아서 쉽게 뜯어서 수면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가판에 있는 사람들은 겁에 질렸어요. 소리를 지르고 다양한 방향으로 달려요. 이봐요, 여러분 어디 가요? 그냥 같이 놀고 싶은 건데. 사람들이 엄청 작아 보여요. 어부들은 여러분에게 작살과 도끼를 던지지만 고통이 느껴지지 않아요. 나무 가판에 족수를 하나 올려놓고 실수로 그걸 부러뜨렸어요. 배 전체가 성냥갑처럼 부서지기 쉬워요. 네, 만지지 않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이 돌아서다가 실수로 배를 뒤집어요. 탑승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물속에 있어요. 다행히도 여러분에겐 그들을 모두 구할 수 있는 족수가 충분히 있어요. 모든 낚시꾼들을 잡았는데 그들의 눈에서 공포가 읽혀요. 기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배를 다시 물 위에 올려놓고 사람들이 가판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줘요. 그런 다음 배를 밀어내고 육지를 향해 헤엄쳐가요. 하지만 해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지 않기로 결심해요. 여러분이 구한 선원들이 어떻게 거대한 괴물을 만나 살아남았는지 모두에게 말해줄 거예요. 모두들 여러분이 얼마나 끔찍한지에 대해 말할 테지만 아무도 여러분이 그들을 구했다는 건 언급하지 않을 거예요. 얼마나 불공평해요. 바다 깊은 곳으로 돌아와 잠이 듭니다. 이상한 소리에 깼어요. 수도꼭지에서 싱크대로 물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눈을 뜨고 주변의 희미한 섬광을 봐요. 오, 흥미롭군요. 헤엄쳐 올라가 뇌우가 여러분을 깨웠다는 걸 깨달아요. 꽤 심각한 것 같아요. 하늘은 검고 파도도 엄청나요. 이 혼란 속에서 큰 배가 항해하는 게 보여요. 이 배는 여러분이 전에 봤던 것과는 달라요. 철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현대적인 화물선이라서 돛이 없어요. 여러분이 몇백 년 동안 잠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탑승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알아채고 신호탄을 발사해요. 밝은 빨간색 불빛에 눈이 멀어요. 여러분이 촉수를 펼쳤고 실수로 배를 밀었어요. 배는 무겁고 뒤집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자는 동안 기술이 발전한 것 같네요. 폭풍이 점점 거세지고 있어요. 배가 좌우로 흔들리고 있어요. 촉수로 배를 잡아주려고 하지만 탑승에 있는 사람들을 두렵게 해요.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고 여러분은 그들의 반응을 이해해요. 거대한 괴물이 어둠의 심연 속에서 나와 그들의 배를 움켜쥐었어요.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걸 보는 건 썩 기분이 좋지 않기에 헤엄쳐 떠나기로 해요. 기분이 상한 채로 해저 근처에 숨어 있어요. 알고 보니 크라켄이 되는 건 그다지 즐겁지 않아요. 물고기들하고만 어울릴 수 있지만 물고기는 말을 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여러분을 무서워하고 여러분은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너무 외롭다고 느껴져요. 점심을 먹고 다시 잠이 듭니다. 이봐요, 크라켄씨. 제 말 들리세요?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깨어나서 겁에 질려 몸서리를 쳐요. 누가 그랬죠? 플라잉 더치맨에 대한 이야기가 다 사실이었던 건가요? 방금 귀신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걸 들었나요? 당신이 혼란스러워하는 거 이해합니다, 크라켄씨. 그러니 수면 위로 헤엄쳐 올라오면 모든 걸 알게 될 거예요. 몇 분 후에 여러분은 물 밖으로 나와 거대한 비행선을 봐요. 수면 위에 바로 떠 있어요. 하지만 가장 환상적인 건 가판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관심과 동경심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중 이상한 헬멧을 쓴 남자를 눈치채요. 안녕하세요. 이 텔레파시 장치 덕분에 당신과 대화한 사람이 저예요. 당신도 뭐든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들을게요. 24세기예요. 사람들은 동물과 물고기가 의사소통하는 기술을 발명했어요. 그들은 거의 모든 생물들이 아무 생각이 없고 본능에 따라 산다는 걸 발견했어요. 하지만 그때 사람들은 바다 깊은 곳에서 나오고 있는 뇌 활동을 감지했어요. 바로 여러분을 발견한 거죠. 여러분은 지구상에서 가장 지적인 존재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여러분과 소통하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마침내 수세기 동안의 외로움이 끝이 났어요. 자정 몇 시간 전이었어요. 대형 호화 유람선의 2200명 승객 중 몇 명은 아름다운 1등석 라운지에서 여전히 파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침실에서 자고 있었고요. 객실들 중 일부는 아주 넓고 그림이 가득 차 있거나 화려한 조각품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방들은 크기가 작고 수면 아래에 있었어요.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였습니다. 추운 4월의 밤 모두는 영국의 사우스햄튼에서 뉴욕시로 향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배의 이름은 타이타닉이었습니다. 당시 이 배는 가라앉지 않는 배로 여겨졌습니다.
여정의 시작에서 이 유람선은 뉴욕 기선과 거의 충돌할 뻔했지만 운 좋게도 타이타닉호는 몇 미터의 여유를 두고 그 배의 옆을 간신히 지나칠 수 있었어요. 승객들이 여객선 갑판을 가득 메운 가운데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들은 가까운 미래에 무엇이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배는 북대서양에 도착했습니다. 뉴펀들랜드에서 595km 떨어진 곳이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4월 14일 오후 11시 40분쯤 여전히 깨어있던 사람들이 신비롭고 강력한 힘에 의해 쓰러진 거예요. 이미 침대에 있던 승객들은 바닥으로 튕겨져 나갔습니다. 비명소리와 엄청난 혼란이 일어났어요. 재난이 일어나기 몇 달 전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그린란드 남서부의 빙하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매머드가 여전히 지구를 배회하고 있었던 약 10만 년 전에 내렸던 눈으로 만들어진 빙산이었죠. 그리고 빙산이 막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그 크기는 엄청났습니다. 길이가 거의 520m이고 무게가 7,500만 톤이나 나갔거든요. 하지만 그 후 빙산은 원래보다 훨씬 더 남쪽으로 떠내려가게 됐어요. 타이타닉호가 북미로 가는 길에 지나야 했던 바로 그곳으로 움직인 거예요. 몇 달 동안 물에 녹은 후에도 이 빙산의 무게는 여전히 150만 톤에 달했습니다. 꼭대기는 거의 물 위에 30m의 높이로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거대 유람선에 탄 사람들의 눈에는 대수로워 보이지 않았어요. 언뜻만 본다면요. 사람들에게 보인 것은 이 거대 얼음의 아주 작은 부분뿐이었거든요. 보통 빙산의 가장 큰 부분은 수면 아래에 숨겨져 있고 수면 위로 보이는 건 겨우 10분의 1입니다. 타이타닉 빙산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충돌한 순간 배는 불운을 맞이했어요. 항로를 바꿀 수 없어 그 배는 얼음 속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적어도 선체칸 5개가 파열되었을 거예요. 배에는 즉시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칸마다 물이 범람했습니다. 먼저 배의 앞부분이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배의 뒷부분은 공중에 거의 수직으로 올라가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귀청이 찢어질 듯한 굉음과 함께 배는 두 동강이 났습니다. 나머지는 잘 아시겠죠? 하지만 만약 우리가 이 재난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배가 빙산에 의해 부서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타이타닉호를 침몰시킨 것이 더 위험하고 훨씬 더 살아있는 존재라면요? 수면 아래 멀리 희미하고 어두운 바닷속 그림자가 숨어 있습니다. 둥글고 납작하며 팔이 여럿인 거대한 생명체를 상상해보세요. 팔이 아니라 강력한 촉수라고 해야 할까요? 대왕 오징어나 문어를 닮았지만 크기는 훨씬 더 큽니다. 배 열척에서 2.5km라고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소문에 의하면 불운한 선원들은 때때로 이 바다 괴물을 섬으로 착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른 땅을 밟는 대신 그들은 바다로 끌려 내려가게 되죠. 이들은 크라켄을 만나게 될 거예요. 크라켄은 바다 항해를 떠나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전설의 생물입니다. 보통 크라켄은 아이슬란드를 거쳐 그린랜드, 노르웨이 해안의 바다에 출몰합니다. 무엇이 이 야수를 집에서 더 멀리 떨어지게 했는지 아무도 모르죠. 북대서양의 물도 마찬가지로 차갑습니다. 크라켄의 취향이죠. 크라켄은 호기심도 많습니다. 만약 타이타닉을 발견했다면 그 배는 크라켄의 관심을 벗어날 기회가 없을 거예요. 어두워서 유람선 위의 사람들은 첫 번째 경고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먼저 배 주위의 물에 거품이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만약에 귀를 잘 기울이신다면 이상하게 콸콸거리는 소리도 들을 수 있을 거고요. 주변을 잘 관찰하신다면 수천 마리의 물고기와 해파리가 표면으로 떠오르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래쪽에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걸 알고 위로 올라오는 거죠. 하지만 타이타닉에 있는 누군가가 이 정신없이 움직이는 상황을 알아챘다고 해도 이 무서운 괴물로부터 벗어날 시간은 없을 겁니다. 크라켄은 피할 수가 없는 포식자로 거대한 크기와 엄청나게 길고 강한 촉수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갑판 위에 서 있는 9살 소녀는 이 바다 괴물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아주 천천히 바다 밖으로 솟아오르고 있는 수많은 작은 섬들을 보고 있을 뿐이었죠.
그런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온몸에 피가 식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수백 마리의 작은 물고기들이 이 섬 사이의 물 웅덩이 사이를 뛰어오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곧 물고기들은 거대한 무언가의 측면을 넘어 물속으로 굴러 떨어집니다. 몇몇 뾰족한 점들이 표면 위에 나타났어요. 호기심 많은 소녀는 그 점들이 뿔처럼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뿔은 높이 올라갈수록 점점 더 두꺼워졌어요. 곧 그 뿔은 거대한 타이타닉 위로 우뚝 솟아올랐습니다. 배가 작아 보일 지경이네요. 이 뿔은 크라켄의 무서운 팔이었습니다. 소녀는 공포로 마비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는 코끼리만큼 큰 이 괴물의 눈을 발견했어요. 아이는 정신을 차리고 소리를 지르며 앞뒤를 재지 않고 달려가 버렸습니다. 아이의 고함 소리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어요. 사람들은 배 옆으로 모여 무엇 때문에 이 아이가 그렇게 겁을 먹은 건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발견했죠. 일단 점점 더 많은 승객들과 승무원들이 그 장면을 더 잘 보기 위해 난간 너머로 몸을 기울이고 있네요. 그냥 구경하는 게 아니라 충격에 빠진 상태입니다. 사실 무서운 짐승이 여러분이 탄 배를 공격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게다가 어둡기까지 해서 아무도 저 어둡고 거대한 그림자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다음 몇 분 동안 크라켄은 자신이 신기루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갑자기 괴물 같은 팔 중 하나를 들어 배 쪽으로 뻗었어요. 크라켄의 팔은 전체 선체보다 더 길 수도 있었다고요. 여자들은 비명을 지르고 기절하기 시작합니다. 남자들도 역시 겁에 질린 것처럼 보입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린 사람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피난처로 달려갑니다. 그때 강력한 첫 번째 타격으로 배가 흔들립니다. 크라켄은 충분히 기다렸죠. 이제 작전 준비가 다 됐습니다. 타이타닉에 탑승한 사람들은 공황에 빠져 혼란이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정처 없이 뛰어다니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 짐승을 더욱 자극할 혼돈을 만들고 있었어요. 보통 이 괴물은 그냥 혼자 있는 걸 좋아합니다. 긴 촉수를 이용해 해저 깊은 곳에서 몸을 바닥에 묶고 게으르게 먹이를 사냥하죠. 날씨가 비정상적으로 따뜻하거나 방해를 받을 때만 수면 위로 올라와요. 거대한 크기의 타이타닉이 큰 소음을 내며 지나가는 바람에 잠을 자고 있던 크라켄을 위로 올라오게 한 것 같습니다. 크라켄이 수면 위로 올라와 반짝이고 커다란 배를 보았을 때 와 하고 감탄했을 거예요. 배에 매료된 크라켄은 이 특이한 구조물을 만지기 위해 촉수 중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재질이 단단하네요. 크라켄은 이걸 쥐었을 때 부서질지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크라켄은 배를 팔 몇 개로 감싸서 찌그러뜨려 보려고 시도했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배 밖으로 떨어지고 짜증나는 고음에 소음을 내는 작은 생물들이 크라켄을 짜증나게 하기 시작합니다. 열이 오르기 시작하네요. 실험은 이제 그만하고 이 괴물은 타이타닉호 주변을 여러 번 돌면서 다음 공격을 준비합니다. 이번에는 타격 강도가 훨씬 세요. 금속을 구부리고 연약해지게 만들었어요. 솜씨 좋게 촉수를 한 번 더 휘두르면 배에 물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크라켄은 마치 노력의 결과를 즐기려는 듯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그때 배가 속도를 올려 자신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헛된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타이타닉에 탑승한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짐승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들은 크라켄이 결코 장난감을 놓치지 않는다는 걸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배의 속도는 느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배의 뒷부분은 천천히 위로 올라가고 앞부분은 물속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승객들과 승무원들은 갑판 위로 넘어져 버렸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소리조차 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완전하고 섬뜩한 침묵 속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배는 자체 무게로 인해 두 부분으로 쪼개지게 되었습니다. 너무 강렬한 사고에 크라켄도 겁을 먹고 도망가 버렸어요. 겁에 질린 짐승은 다시 바다로 뛰어들어 보글보글 끓는 거대한 소용돌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소용돌이의 힘이 타이타닉호의 잔해를 바다 깊은 곳으로 끌어당기게 되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비극적인 일은 크라켄은 사실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크라켄은 그저 물고기를 우적우적 씹으면서 행복해하는 동물이에요. 더 큰 먹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거대한 배를 바닥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건 그저 이 동물의 호기심이었습니다. 이 장엄한 유람선에는 희망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답을 알고 있을 겁니다. 마치 뭔가 물 밖으로 올라오는 것처럼 어선 밑에 물에 거품이 일어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물이 끓는 것 같아요. 갑자기 거대한 턱과 반짝이는 이빨이 보여요. 몇 초 후 거대한 상어가 물 밖으로 뛰쳐나와 배를 한 입에 씹어버려요. 메갈로돈이었어요. 지구상에서 존재했던 가장 큰 물고기죠. 우린 메갈로돈을 오랫동안 이렇게 상상했어요. 백상아리의 확대 버전으로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들의 외모에 대해 계속 논쟁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 거대한 상어의 이미지가 틀렸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어요. 과학자들이 확신하는 데이터가 있는데요. 바로 크기예요. 약 15m 정도죠. 이건 스쿨버스만큼 크고 지하철 차량 길이에 버금가는 크기예요. 평균적인 사람의 8.5배죠. 이걸 현대 백상아리와 비교해봅시다. 메갈로돈은 3배 더 커요. 하지만 이건 어림짐작일 뿐이에요. 우리에겐 온전히 보존된 메갈로돈 골격이 없어요. 그건 메갈로돈이 뼈가 아니라 연골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메갈로돈이 멸종한 이래 360만 년이 지나서 남아있는 게 거의 없어요. 발견된 건 치아와 척추 몇 개뿐이에요. 비교하자면 공룡은 약 6,600만 년 전에 멸종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단단한 뼈는 완벽하게 보존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겐 공룡의 골격에 대한 다양한 예시가 있어요. 과학자들은 이빨과 턱을 바탕으로 메갈로돈의 크기를 계산했어요. 이건 이빨 하나예요. 약 18cm 길이죠. 손바닥보다 더 커요. 그리고 현대 백상아리 이빨보다 3배 정도 커요. 메갈로돈의 턱은 폭이 2m였고 이빨이 5줄이나 있었어요. 총 276개의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이빨들이었죠. 다른 보존된 유골은 척추예요. 이것은 150개의 척추뼈로 구성되어 있는데 폭은 각 15cm 정도 돼요. 칼슘이 많이 함유되어 있었는데 메갈로돈이 신선하고 차가운 우유를 좋아했거든요. 아니라 거대한 상어의 막대한 질량을 척추뼈가 견뎌야 했기 때문이에요. 이 화석들을 바탕으로 과학자들은 모형을 만들었고 메갈로돈의 대략적인 크기만을 계산했어요. 하지만 이보다 더 클 수는 없었을 거예요. 모든 건 호흡 때문이에요. 물고기가 클수록 더 많은 산소가 필요해요. 그 말은 아가미 영역이 더 넓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물을 여과해 산소를 모으는 기관이에요. 메갈로돈이 조금이라도 더 크면 숨 쉬는데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15m가 개별적인 최대 크기라고 믿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이들은 몇 미터 더 작았어요. 이제 무게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평균적으로 한 메갈로돈은 30에서 35톤 나갔어요. 비교하자면 백상아리는 무게가 1톤인데 이건 30배 정도 가벼운 거예요. 진짜로요. 스쿨버스는 7.5톤으로 4배 가벼워요. 메갈로돈의 무게는 빈 보잉 737과 비교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현대의 흰긴 수염 고래는 크기와 무게에서 메갈로돈을 능가해요. 30m 대 15m예요. 거의 2배나 더 길죠. 흰긴 수염고래 무게는 약 180톤이에요. 이건 메갈로돈 6마리나 여객기 6대 정도예요. 아니면 성인 코끼리 33마리에 맞먹죠. 이 비교 방식 마음에 들지 않나요? 이제 메갈로돈의 외모예요. 과학자들은 이게 백상아리처럼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 믿어요. 메갈로돈은 다른 어류과에 속하는데 아마도 거대한 샌드 타이거 샤크처럼 생겼을 거예요. 납작한 코에 작은 눈, 등지러미는 뒤로 움직이죠. 샌드 샤크는 크기가 같은 2개의 등지러미를 갖고 있어요. 색은 밝은 갈색의 흰 배를 갖고 있죠. 샌드 샤크처럼 몸 전체에 갈색 반점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우린 화석이 처음 발견되었을 때부터 메갈로돈이 무섭다고 여겨왔어요. 그때는 르네상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요. 사람들이 바위 속에서 이빨을 발견했어요. 처음에 이 이빨은 용이나 뱀의 혀로 생각되었어요. 그리고 여기 이 이빨의 주인이 어떻게 생겼을지 보여주는 첫그림이 있어요. 무시무시한 코와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거대한 주둥이죠. 또 메갈로돈이 먹이사슬의 잔인한 사냥꾼이었을 거란 증거도 있어요. 이들의 무기고의 첫 번째 전투 도구는 공성 망치였어요. 하지만 메갈로돈은 느린 수영 선수였어요.
시속 18km까지밖에 가속할 수 없었죠. 비교하면 현대의 백상아리는 먹이를 먹기 위해 단숨에 시속 50km까지 갈 수 있어요. 가장 빠른 수영 선수는 시속 10km밖에 못 가요. 그럼 행운을 빌어요. 하지만 메갈로돈은 엄청난 질량을 갖고 있어요. 느리긴 하지만 공성 망치는 엄청난 힘을 가졌어요. 메갈로돈은 먹이를 기습 공격했어요. 딱 한 번 맞힐 기회가 있었죠. 놓치면 2라운드까지 시간이 아주 오래 걸렸을 거예요. 메갈로돈의 기동성은 대형 트럭에 견줄만 했어요. 하지만 들이받는 게 성공적이었다면 먹잇감은 놀라 움직일 수 없었어요. 이 시점에서 메갈로돈은 먹잇감의 지느러미와 꼬리같이 취약한 지점을 겨냥했어요. 과학자들은 메갈로돈 이빨 자국이 있는 많은 고대 고래의 잔해들을 발견했어요. 알고 보니 거대 상어는 자신의 먹잇감의 중요한 기관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고 그걸 공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먹이가 움직이지 못하면 메갈로돈이 이빨을 드러냈어요. 성인 한 명이 열린 턱에 완전히 서서 쉽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추정에 따르면 메갈로돈의 무는 힘은 거의 11톤이라고 해요. 날카로운 이빨 끝에 SUV 3대의 무게가 집중되어 있는 걸 상상해보세요. 이건 가장 큰 백상아리가 무는 것의 9배, 그리고 현대의 물기 기록자인 바다 악어의 6배에 달해요. 자, 메갈로돈의 잔해가 발견된 곳의 지도를 보세요. 남미, 북미, 유럽, 아시아, 호주예요. 그는 모든 바다의 대장이었고 지구상의 어느 곳도 편안히 누볐어요. 우린 심지어 민물 퇴적물에서 거대한 상어의 잔해를 발견하기도 했어요. 아마도 사냥하러 강에 들어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나 봐요. 다른 과학자들은 메갈로돈이 포식자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고 해요. 모두 그 크기 때문이에요. 빠르게 헤엄칠 수 없었고 백상아리처럼 짧은 돌진도 할 수 없었어요. 만약 먹이가 도망치려고 하면 메갈로돈은 절대 따라잡을 수 없었기 때문에 서둘러 추격하지 않았어요. 또 다른 문제는 메갈로돈의 골격이에요. 연골은 뼈보다 약해요. 그래서 거대 상어의 근육 구조는 애초부터 그렇게 거대하고 튼튼하지 않았어요. 메갈로돈은 심지어 청소부였을 수도 있고 싸움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이제 고대 상어가 멸종한 이유 중 하나예요. 메갈로돈은 온도가 섭씨 12도인 얕고 따뜻한 물을 좋아했어요. 하지만 300만 년 전에 기후가 추워졌어요. 이게 메갈로돈의 영토와 많은 식량을 앗아갔죠. 거대 상어의 주식이었던 원시 고래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더 빠른 포식자들이 남은 음식을 가져갔어요. 메갈로돈은 굶기 시작했죠. 진화 과정에서 새로운 선수가 등장해요. 현대 범고래의 조상인 이빨고래죠. 떼지어 살았고 메갈로돈보다 두뇌가 더 컸어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메갈로돈과 경쟁하기 시작했죠. 그들은 메갈로돈의 어설픈 점을 이용했어요. 범고래 무리는 거대 상어를 상대로 한 경쟁에서 쉽게 이길 수 있었어요. 많은 과학자들은 이것이 세계에서 가장 큰 상어가 사라진 이유라고 믿고 있어요. 하지만 메갈로돈이 아직 살아있고 우리 행성의 어두운 물속을 떠돌고 있다는 이론이 있어요. 몇몇 호주 어부들이 믿을 수 없는 크기의 상어를 만났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이 증언들을 확인해 줄 수 없었죠. 이 이론의 팬들은 거대한 상어가 인간의 눈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깊은 물에 숨을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예를 들어 마리아나 해구요. 지구에서 가장 깊은 곳이죠. 에베레스트 산을 물에 집어넣은 것보다 더 깊어요. 그리고 거기서도 메갈로돈의 이빨이 발견됐어요. 하지만 과학에 따르면 그런 거대 상어가 마리아나 해구에 살 수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어요. 첫째로 거긴 너무 추워요. 메갈로돈은 아마 냉혈 동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 환경의 따뜻함을 이용해야만 했을 거예요. 하지만 마리아나 해구의 물은 약 섭씨 4도 정도로 차가워요. 더 깊을수록 햇빛이 닿기 힘들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압력이에요. 10m 깊이마다 압력은 1기압씩 증가해요. 즉 30m 깊이의 물은 표면에서 느끼는 것보다 3배나 더 강하게 여러분을 압박해요. 메갈로돈의 약한 근육과 연골은 마리아나 해구 깊이 잠수하는 걸 허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음식이죠. 바다 표면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살아있는 생물은 적어져요. 메갈로돈은 3에서 7m에 이르는 원시 고래를 먹었어요. 마리아나 해구에는 작은 물고기만 서식해요. 메갈로돈은 절대로 못 잡을 거예요.
그리고 크기로 판단하건대 메갈로돈이 한 일의 전부는 먹이를 먹고 다시 먹이를 찾는 것이었죠. 사람의 몸무게와 비교해보죠. 보통 사람은 1일 2000칼로리를 섭취하며 평균 체중은 약 80kg이에요. 메갈로돈은 그보다 무게가 470배 더 나갔고 더 많은 칼로리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마리아나 해구에 사는 물고기들을 모두 합해도 메갈로돈은 며칠밖에 못 먹었을 거예요. 그러니 물론 이 모든 이론들이 사실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심하는 게 현명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떤 상어들은 위를 뱉었다가 도로 제자리에 넣는 괴상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편리할 것 같긴 하네요. 대부분의 상어들은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어요. 하지만 문제는 자신들이 삼킨 모든 것을 소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다거북 등껍질과 부리, 새 깃털과 뼈, 랍스터 집게 등등과 같은 것들을 다시 뱉어낼 방법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 놀라운 생물들은 모든 내용물들과 함께 자진해서 위 전체를 토해내죠. 내용물을 다 꺼내면 주요 소화기관을 다시 안으로 넣어요. 이 과정은 1초도 안 걸립니다. 백상아리나 청상아리 같은 일부 상어종들은 눈을 따뜻하게 하는 특별한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망막이 눈과 뇌를 따뜻하게 해주죠. 이는 움직임을 더 잘 감지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해상도도 향상시켜줍니다. 청상아리 같은 경우 이 종은 종종 다른 기온을 가로질러 수직으로 이동해요. 우린 대부분 움직일 수 있는 턱이 한 개뿐이지만 상어들은 아래턱과 위턱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별도로 움직이면 먹이를 더 잘 물 수 있고 더 빨리 그리고 더 빈틈없이 씹을 수 있게 되죠. 왠지 더 무시무시하네요. 상어는 한 번에 많은 수의 새끼 상어를 낳아요. 물론 종에 따라 달라요. 하지만 예를 들어 청세리 상어는 한 번에 130마리 이상의 새끼를 낳는 것으로 유명해요. 백상아리는 대부분의 정글의 고양이보다 더 강력한 턱 힘을 갖고 있어요. 6m 길이의 수중 사냥꾼은 제곱센티미터당 276kg 이상의 힘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건 사자나 호랑이보다 4배 더 강한 힘이에요. 사람은 센티미터당 쥐꼬리만한 10에서 14kg의 압력으로 이길 승산이 전혀 없죠. 복상어는 엄청난 양의 물을 삼켜서 스스로를 방어해요. 그러면 상어의 몸이 평상시에 2배가 되거든요. 몸집을 키워서 잠재적인 위험을 쫓아내죠. 상어는 일생 동안 5만 개 이상의 이빨을 기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빨이 모두 다 같은 건 아니에요. 가장 강하고 큰 것은 앞에 있어요. 그리고 뒤에 더 가까이 있는 것들은 작고 그리 강하지 않아요. 하지만 앞니가 손상되면 약한 이가 앞니를 대체할 수 있어요. 이건 상어의 이빨이 사람만큼 깊게 뿌리 내리지 않고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상어의 피부는 사포와 같은 느낌이에요. 작은 이빨 같은 비늘로 덮여 있거든요. 상어의 꼬리 쪽을 향해 돋아 있습니다. 이 비늘은 상어가 물을 통과할 때 발생하는 마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고래상어는 피부가 매우 두꺼워요. 몸 일부분은 15cm까지로 두꺼울 수 있어요. 동물 세계에서 가장 두꺼운 것 중에 하나죠. 과학자들이 이 생물의 혈액 샘플을 얻고 싶다면 많은 노력을 해야 해요. 상어는 굉장한 후각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 외에도 다른 동물을 감지하기 위해 감각 한 가지를 더 사용해요. 머리 주변, 콧구멍 근처, 그리고 코 아래에 특별한 구멍이 있어요. 바로 특별한 기관인데요. 투시력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작은 전기장을 발생시켜요. 이 구멍 덕분에 상어는 그런 전기장을 발견하고 다른 동물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낼 수 있어요. 상어들은 놀라울 정도로 귀가 예민해요. 914m 떨어진 곳에서도 잠재적인 먹잇감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또 물고기의 근육 조직을 수축할 때 생겨나는 것과 같은 저주파 소리를 포착할 수 있어요. 상어는 4억 년 이상 존재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5번의 대량 멸종 중 4번이나 생존해왔다는 걸 의미하죠. 그 말은 상어는 에베레스트, 인간, 공룡, 심지어 나무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았다는 게 돼요. 이 생물들은 산호초가 막 형성되기 시작한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요. 어떤 상어종들은 백상아리나 돌묵상어처럼 물 밖으로 뛰어나올 수 있어요. 이들은 공중에 2.5m 이상 뛰어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점프 능력 덕분에 바다 표범이나 바다새와 같은 동물들을 잡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남아프리카에 있지 않는 한 물에서 뛰어오르는 상어를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상어 뼈는 근육과 연골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뼈보다 가볍고 밀도가 2배 낮죠. 다른 동물들보다 더 유연한데요. 그래서 다른 동물을 쫓을 때 급커브를 할 수 있게 해줘요. 귀상어가 이상한 모양의 머리를 갖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특이한 머리 때문에 이 생물은 놀라운 360도 시야를 갖고 있어요. 눈은 약간 앞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서로 겹쳐지는 시야를 볼 수 있게 해주죠. 마귀상어의 무시무시한 턱은 탄력이 있는 인대에 붙어 있어요. 동물의 턱을 8cm까지 펼칠 수 있어요. 다른 해양 생물들을 잡기 위해 입을 앞으로 쭉 내밀 수 있죠. 여러분과 달리 상어는 잠을 자지 않아요. 어떤 종들은 계속 수영을 해야만 해요. 안 그러면 물이 아가미를 통해 흐르는 것이 멈춰서 숨을 쉴 수 없게 되죠. 다른 상어들은 쉬지만 무의식 상태에 빠지지는 않아요. 그냥 특별한 휴식기에 들어갑니다. 이 생물들은 눈꺼풀이 없어요. 그래서 눈을 항상 뜨고 있죠. 그리고 동공이 주변을 감시하고요. 또 물이 아가미를 통과할 수 있게 입을 벌리고 있어요. 상어는 놀랄 만큼 먼 거리를 쉬지 않고 이동할 수 있어요. 다 이상한 수면 패턴 덕분이죠. 예를 들어 백상아리는 먹거나 쉬지 않고 3,200km 이상의 거리를 헤엄칠 수 있어요. 이 생명체들은 왜 배고파하지 않을까요? 상어는 간에 저장된 지방을 끌었어요. 근데 이 기관은 동물의 몸무게의 3분의 1까지 차지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상어는 역방향으로 헤엄칠 수도 없고 할 줄도 모르는 걸로 알려져 있죠. 꼬리는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가슴 지느러미는 균형을 유지하고 회전하게 도와줘요. 그 뜻은 해부학상으로 이 동물들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 말고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상어는 성대가 없어요. 서로 의사소통하거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소리를 낼 수 없어요. 그래서 몸을 비틀거나 몸을 뒤집는 등의 동작을 취해야 하죠. 상어는 전 세계의 모든 바다에 살아요. 하지만 몇몇 종들은 민물 강이나 호수에서도 서식해요. 예를 들어 황소상어는 열대지방의 강에서 발견돼요. 또한 민물과 바닷물 사이를 헤엄칠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죠. 세상에서 가장 작은 상어는 드워프 랜턴 상어예요. 이 독특한 생명체는 20cm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몸집의 약점을 다른 방법으로 만회하죠. 예를 들어 일부 기관에서 빛을 방출해요. 그리고 이 생물이 얕은 물에 살기 때문에 햇빛처럼 몸을 위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청세리 상어는 엄청 먹어대요. 종종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죠. 이 음식 중 일부는 에너지가 필요할 때까지 몇 주 동안 소화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상어는 혀와 비슷하게 생긴 뭔가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이 기관은 혀 기저골이라고 불려요. 이는 상어의 가슴에서 입으로 이어지는 연골의 앞부분이에요. 움직이지 않고 거의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이 혀는 먹는 과정에는 가담하지 않죠. 미뢰로 덮여있지 않아요. 사실 이 혀의 유일한 진짜 용도는 상어의 아가미를 연결하는 뼈의 일부를 지탱해주는 것일 수 있어요. 세계에는 수백 종의 상어가 있어요. 더 정확히는 약 500여 종이에요. 그중 몇몇은 진짜 특이해요. 마귀상어, 돌묵상어 또는 쿠키커터 상어를 보세요. 이 모든 상어들은 크기가 다양해요. 몇 센티미터에서부터 수십 미터까지요. 또한 완전 다른 환경에서 살죠. 뱀상어는 입에 닿을 수 있는 모든 걸 먹어요. 이 상어가 먹은 가장 이상한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비디오 카메라, 돈가방, 거의 모든 미국 주의 자동차 번호판, 개 목줄. 상상이 되나요? 각각의 고래상어는 피부에 독특한 무늬를 갖고 있어요. 이 점과 줄무늬는 지문이 사람을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것처럼 각각의 상어를 식별하는 데 사용될 수 있어요. 뭉툭코 6줄 아가미 상어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5개 정도의 깊이까지 잠수할 수 있어요. 아기 상어 뚜르르뚜르. 아기 상어가 태어나거나 부화하면 이미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받은 상태예요. 그리고 엄마 상어로부터 멀리 헤엄쳐 간다면 적어도 몇 주 동안 먹이를 사냥할 필요가 없어요.
아이고, 누가 아기 상어 노래를 시작한 거죠? 여러분은 해변에 누워 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수영을 하기로 합니다. 무릎까지 오는 물속으로 들어가니 푸른 초록빛이 멀리서 반짝이는 게 보입니다. 마치 달빛에 보석이 반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이 가보기로 합니다. 잠깐, 멈추세요. 당장 물에서 나오세요. 그 불빛이 여러분의 방향으로 다가오고 고양이 크기만한 작은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 게 보입니다. 피부가 빛을 발하고 있고 위험해 보이지는 않지만 사실 그것은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물고기 중 하나입니다. 쿠키커터 상어와 다른 해양 포식자를 혼동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이들은 작고 날카로운 이빨로 무장된 둥근 입을 가지고 있는데 나무배 위에 쿠키 모양의 흔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비록 크기는 작지만 백상아리, 고래, 망치머리 상어 등 거의 모든 해양 생물이 이 물고기를 두려워합니다. 한 번은 잠수함을 물어서 손상시키기도 했어요. 보통 이 포식자는 깊은 바다에 살지만 사람들을 공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잠수하면서 해저면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해저면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바다 풍경과 어우러질 수 있는 몇몇 종류의 물고기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전자리 상어입니다. 이 상어는 가오리처럼 생겼고 꽤 순해 보입니다. 가까이서 수영하지 마세요. 이 포식자는 빠르고 날카로운 이빨로 가득 찬 강력한 주둥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나워서 공격할 수도 있어요. 마스크를 쓰고 물속에서 수영하다가 멀리 작은 물고기 떼가 보입니다. 뭔가 물고기 떼로 달려들어 물을 휘젓기 시작합니다. 물고기는 사방으로 헤엄쳐갑니다. 그건 진완도 상어가 먹이 사냥을 하는 게 틀림없어요. 이 상어는 채찍과 비슷한 긴 꼬리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사용해서 작은 물고기를 잡습니다. 물론 상어가 위협을 느낀다면 방어를 위해 꼬리를 흔들 테고 이 강력한 공격을 받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눈 위에 뿔처럼 보이는 작은 언덕 형태가 있는 물고기를 본다면 뿔상어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포식자는 공격적이지 않아요. 차분하게 바다를 헤엄치면서 게, 가재, 새우, 성게 등 좋아하는 먹이를 찾습니다. 하지만 접근하지 않는 게 좋아요. 모든 상어 종 중에서 가장 무는 힘이 강한 상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상어의 등과 지느러미는 날카로운 가시로 덮여 있습니다. 이 상어가 뿔난 상어라고 해서 항상 화가 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농담입니다. 여러분이 마주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상어 중 하나는 마귀 상어입니다. 긴 꼬리와 분홍빛 피부톤으로 알아볼 수 있어요. 일본 연안에 살고 그 특이한 모습 덕분에 그런 이름을 얻었습니다. 배에 타고 있는데 이 상어가 헤엄쳐 간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릇에서 스테이크를 꺼내어 물 위로 들어보세요. 상어는 물 밖으로 나와 먹이를 잡으려고 할 거예요. 이때 상어는 입을 벌리고 날카로운 이빨이 달린 턱이 튀어나와 여러분의 손에서 고기를 낚아챕니다. 상어는 턱을 다시 밀어넣고 헤엄쳐 갑니다. 다음 상어를 만나려면 바다 밑바닥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거긴 빛이 거의 없지만 멀리서도 이 상어가 보일 거예요. 빛나는 파란 머리. 이 상어의 몸은 검은색이어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머리만 헤엄쳐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작은 포식자는 어른 손바닥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작은 날카로운 이빨에 혼나고 싶지 않다면 손으로 잡으려고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이 상어는 닌자 랜턴 상어예요. 상어의 머리가 왜 빛나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모릅니다. 먹이를 유인하는 방법일 수도 있지만 상어가 빛을 이용해 서로 의사소통을 한다는 이론도 있습니다. 깊은 바닷물에서 여러분은 큰 뱀을 볼 수 있어요. 마치 해저에서 기어다니는 것 같이 보이고 움직임도 빠르고 민첩합니다. 이 해양 포식자도 상어예요. 주름상어가 뱀과 비슷한 점은 겉모습뿐이 아닙니다. 자신의 2m 몸 길이의 절반보다 큰 먹이를 삼킬 수도 있어요. 약 200개의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어를 바다 뱀장어나 다른 뱀처럼 생긴 바다 생물과 혼동할 일은 없을 거예요. 대부분의 상어들이 좋아하지 않는 차가운 물에 이 놀라운 생명체가 살고 있습니다. 청상아리를 볼 수는 없을 거예요. 너무 빨리 헤엄치기 때문이죠. 시속 55km로 표범보다 빠릅니다. 먹이는 도망칠 가능성이 없고 적들은 절대 따라잡을 수 없어요.
만약 깊은 물속에서 여러분을 향해 움직이는 접시처럼 생긴 특이한 이빨을 가진 작은 빛나는 동굴이 보이거든 즉시 물에서 나오는 게 좋을 거예요. 하지만 이 생물을 직접 볼 수는 없을 거예요. 넓은 주둥이 상어는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상어 중 하나입니다. 과학자들은 아직 이 상어에 대해 완전히 연구하지 못했어요. 자동차 크기만한 이 물고기는 큰 입을 다무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그 입은 성인이 들어가고도 남습니다. 다행히도 이 상어는 플랑크톤을 먹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을 해치지는 않을 거예요. 이 상어를 다른 상어와 혼동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톱상어는 톱처럼 생긴 긴 코를 가진 물고기입니다. 상어의 코에 있는 작은 톱니바퀴는 바깥쪽으로 자라는 이빨입니다. 각각의 이빨은 다른 물고기에서 나오는 전기장을 감지할 수 있는 전기 수신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시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상어는 코를 레이더로 사용하여 먹이를 탐지합니다. 톱상어는 전문적인 검술사처럼 톱을 잘 다루며 강하고 정확하게 공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어를 알아채는 것보다 훨씬 빨리 여러분을 알아챌 상어는 망치머리 상어입니다. 망치의 양쪽에 위치한 눈은 거의 모든 방향을 동시에 봅니다. 어떤 물고기도 눈에 띄지 않게 이 상어 곁을 헤엄쳐 지나갈 수 없어요. 이 상어의 머리는 파노라마 시야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냥에도 사용됩니다. 망치머리 상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가오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해저에 깔려있는 담요와 같죠? 하지만 이 상어의 날카로운 눈으로부터 숨을 수는 없어요. 망치머리를 사용해서 가오리가 바닥에서 꼼짝 못하도록 합니다. 톱상어와 망치머리 상어를 함께 사용해서 목공예를 해볼까요? 의자 하나 만들면 좋겠는데요? 북극의 바다에서 정말 운이 좋다면 여러분은 그린란드 상어를 만날 수 있습니다. 바다 깊은 곳에 서식하기 때문에 이 크고 느리지만 장엄한 생명체를 표면에서는 좀처럼 발견할 수 없습니다. 무려 300년 이상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중 일부는 아마도 모든 배가 나무로 만들어졌던 그 시대를 목격했을지도 몰라요. 백상아리와 뱀상어는 사람에게 위협이 되는 주요 상어 종입니다. 물 밖으로 튀어나온 삼각형 지느러미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외부 환경에 주의를 기울이면 이 상어들이 출몰하는 때를 예측할 수 있어요. 아침 일찍이나 저녁 늦게 상어를 만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때는 해변에서 휴식을 취하고 물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아요. 또한 침전물과 흙탕물로 된 강 입구를 피해야 합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성질이 나쁜 상어 중 하나인 뱀상어가 서식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상어가 주변 어딘가에 있다는 주요 징후는 어선입니다. 수평선에서 어선이 보이거든 물속에 들어가지 마세요. 사람들은 많은 수의 물고기를 한꺼번에 잡기 때문에 그물을 사용합니다. 물고기가 많은 곳에는 상어가 헤엄쳐 다니면서 먹이를 구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물속에 있는 상태에서 상어가 여러분을 향해 헤엄쳐 오는 것을 본다 해도 여전히 살아남을 기회는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황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적혀 있어요. 첨벙거리지 말고 상어를 흥분시키지 않기 위해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피하세요. 상어로부터 헤엄쳐서 도망가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을 먹잇감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상어가 여러분 주위를 빙빙 돌 거예요. 상어에게 시선을 고정시키세요. 얕은 물에 도달할 때까지 천천히 해안으로 헤엄쳐 간 후에 재빨리 탈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상어는 그곳에서도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어요. 만약 상어가 여러분을 공격한다면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거예요. 상어의 약점은 눈과 아가미입니다. 그리고 누가 이겼는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수심 3km에서 헤엄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하지 마시고 그냥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춥고 압력이 높아서 물고기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녹색에 반짝이는 것이 보입니다. 쿠키커터 상어예요. 이 상어의 목은 어둠 속에서 빛을 내서 물고기와 다른 맛있는 먹이를 유인합니다. 크기는 별로 크지 않아서 고양이 크기 정도예요. 갈색 피부와 큰 녹색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모에 속지 마세요. 매일 밤 이 생명체는 수면 위로 올라와 백상아리와 고래, 심지어 황새치까지 뒤쫓습니다.
자세히 보면 날카로운 이빨이 가득한 둥근 입을 볼 수 있어요. 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빨을 톱처럼 사용합니다. 쿠키 커터 상어라고 불리는 이유는 먹이를 보면 쿠키 모양으로 한 입 베어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잠수함을 공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잠수함은 무슨 맛일까요? 다음 상어는 자동차 길이 정도 됩니다. 이 상어는 겨우 100마리 정도만이 목격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 상어를 만난다면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이 상어는 엄청나게 큰 입을 가지고 있어요. 초대형이죠. 그에 걸맞게 넓은 주둥이 상어라고 불립니다. 몸을 웅크리면 입안에 쉽게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상어는 위험하지 않아요. 인간에게는요. 입을 벌리고 헤엄쳐 다니면서 플랑크톤과 다른 수중 먹이를 걸러냅니다. 이 상어는 입안에 빛을 내는 특별한 장기로 작은 갑각류를 유인합니다. 깊은 바닷속 완전한 어둠 속에서 헤엄칩니다. 그래도 미소는 멋지네요. 환도상어 또한 거대한 신체 부위가 있는데 꼬리예요. 상어 몸체의 거의 절반 길이이고 마치 헬리콥터 프로펠러처럼 보여요. 꼬리를 이용해 사냥하는 몇 안 되는 동물 중 하나입니다. 상어는 물고기 떼를 몰래 덮쳐 꼬리를 흔들어대기 시작합니다. 물고기를 놀라게 하려는 작전이에요. 궁지에 몰리면 꼬리를 이용해 자신을 방어할 수도 있습니다. 이 상어의 가장 좋은 점은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자리 상어. 세상에는 꽤 다양한 종류의 전자리 상어가 있어요. 얌전해 보이지만 여전히 상어예요. 이 상어는 가오리처럼 납작하고 피부 무늬 덕분에 해저에 쉽게 숨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장술 때문에 잠수부들이 실수로 만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상황은 아니죠. 이 상어는 빠르고 강한 턱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사람보다는 작은 물고기를 더 좋아해요. 뿔 상어는 눈 바로 위에 뿔처럼 생긴 2개의 돌기가 있습니다. 상어 세계의 할아버지로 공격적이지 않고 천천히 헤엄치고 거의 매일 밤 늦게까지 깨어 있어요. 성게와 갑각류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예요. 거의 발이 있는 것처럼 해저에서 지느러미를 움직입니다. 이 상어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어떤 상어보다도 무는 힘이 강합니다. 좋아하는 먹이의 껍데기를 으스러뜨리려면 튼튼한 이빨이 필요합니다. 만약 무언가 공격하려 든다면 조심하는 게 좋아요. 뿔상어는 지느러미에 날카로운 가시가 있어요. 가장 못생긴 상어 대회가 있다면 마귀상어가 단연 우승을 할 거예요. 생긴 모양도 이상하고 분홍색 수중 오토바이 정도의 크기입니다. 긴 꼬리와 아주 긴 코를 가지고 있어요. 바닷속 깊은 곳에서 살고 오징어를 즐겨 먹습니다. 다른 상어들처럼 빠르지는 않지만 훨씬 더 교활합니다. 너무나도 기발한 비밀 오징어 잡이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상어는 오징어 뒤에서 헤엄치면서 점점 더 가까이 갑니다. 물론 오징어는 속도를 늦추지 않아요. 하지만 마귀상어가 점심을 굶지는 않을 거예요. 상어가 입을 벌립니다. 상어의 턱은 피부 주름에 연결되어 있어서 말 그대로 턱을 입 밖으로 던질 수 있어요. 그리고 상어니까 이빨이 날카롭죠. 긴 턱은 사냥을 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식사가 끝나면 턱은 입 안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이 상어는 일본 해안에서 여러 번 목격되었고 일본 신화나 동화에 나오는 도깨비를 닮았다고도 합니다. 닌자 상어보다 더 멋진 것은 단 하나뿐이에요. 닌자 랜턴 상어죠.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는 튜브가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갑자기 빛나는 점이 멀리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해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 빛은 파란색으로 빛나는 머리예요. 마치 머리가 몸에 붙어있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닌자 랜턴 상어는 피부가 검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팔 크기지만 작고 날카로운 이빨은 장난이 아닙니다. 이 상어가 왜 빛을 내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맛있는 물고기를 유인하기 위해서일까요? 또 다른 이론은 친구들과 소통하기 위해 불빛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친구가 있다고요? 망치머리 상어.
이 흉포한 상어는 무게가 0.5톤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의 열대 바다에 살고 있으며 가장 잘 알려진 상어 중 하나입니다. 눈은 망치 모양의 머리 측면에 위치합니다. 거의 모든 방향을 볼 수 있다는 의미죠. 게다가 특별한 목 근육을 가지고 있어서 머리를 위아래로 들어올려 더 잘 볼 수 있어요.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가오리입니다. 바다 바닥을 따라 헤엄치는 납작한 물고기로 모래와 바위 조각처럼 위장하고 있죠. 가오리는 주변 환경과 섞여서 살아갑니다. 위험한 것들은 대부분 헤엄쳐 지나가죠. 하지만 망치머리 상어의 눈은 모든 것을 봅니다. 이런 백상어, 망치머리 상어, 그리고 다른 큰 상어들은 약 25년 정도 삽니다. 하지만 훨씬 더 오래 사는 상어가 있어요. 그린란드 상어는 300년에서 500년을 삽니다. 주로 북대서양과 북극해에 살아요. 어둡고 깊은 곳에서 수영을 하는 것을 좋아해서 코로 먹이를 찾습니다. 바닷속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니 강한 압력을 견뎌내는 방법을 터득했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살고 가장 크고 가장 느린 물고기 중 하나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북극 유람선을 타고 가는데 그린란드 상어 한 마리가 얼음처럼 차가운 물속을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아마 여러분보다 400살은 더 많을 거예요. 대부분의 상어는 잡식성입니다. 돌고래, 다른 상어, 개, 성게, 작고 큰 물고기를 사냥할 수 있습니다. 핫도그도요. 아니요, 핫도그는 농담이에요. 하지만 보닛 헤드 상어는 약간 다릅니다. 식단의 절반 정도는 해조류를 먹습니다. 사실 망치머리 상어와 관련이 있지만 머리는 망치보다는 삽처럼 보여요. 삽머리 상어? 이 상어가 헤엄치는 것을 본다면 이게 바다뱀이나 거대한 벌레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주름상어는 많은 상어들처럼 바다 밑바닥에서 헤엄치는 걸 좋아합니다. 맛있는 것을 쫓을 때 마치 뱀처럼 움직입니다. 그리고 뱀처럼 먹이를 통째로 꿀꺽 삼키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빨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약 200개의 이빨을 가지고 있어요. 톱상어는 길고 납작하며 매우 뾰족한 코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에 있는 이 이빨은 성장을 멈추지 않아요. 각 이빨에는 전기 수용기가 장착되어 있어 톱상어가 근처에 있는 물고기를 배의 레이더처럼 감지하도록 도와줍니다. 먹이가 근처에 있을 때 상어는 헤엄쳐 올라가서 코로 공격을 하고 마치 칼솜씨를 뽐내는 기사처럼 코를 이리저리 흔들어요. 이 상어가 지나갈 때는 눈을 깜빡일 시간도 없을 거예요. 방금 그거 보셨어요? 이거는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상어인 짧은 지느러미 청상아리를 소개합니다. 최대 시속 55km로 헤엄칠 수 있어요. 육지에서는 그렇게 빠른 속도가 아닌 것 같지만 물속에서는 빠른 거예요. 치타보다 느리지만 대부분의 개보다 빠른 속도죠. 온혈 동물인데 상어에게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덕분에 보통 상어들이 살아남을 수 없는 춥고 먼 곳까지 헤엄칠 수 있습니다. 황새치는 훨씬 더 빠릅니다. 최대 시속 90km로 헤엄칠 수 있어요. 상어는 아니지만 여전히 놀라운 생물이에요. 경주에서 황새치는 당연히 우승을 할 거예요. 하지만 단순히 빠른 것이 아니라 특이하게 빠릅니다. 코 옆에 특별한 기름을 뿜어내는 분비샘이 있어요. 이 기름은 코를 통해 퍼지고 작은 구멍을 통해 나옵니다. 이 특별한 기름은 방수 효과가 있어서 황새치가 빠른 속도로 물을 미끄러지듯 통과하게 해줍니다.